대학 시절에 공학을 전공하면서 맡았고 제게는 하고 싶은 일이 명확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공학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 저의 모든 이야기는 만난 인연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던 학교의 특성상 공학 건물이 의학 건물과 매우 가까웠는데 자연스럽게 의학 전공 학생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바쁘게 공부하는 것을 보며 놀랐고 개발자가 되는 꿈을 품고 있던 저는 매번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편안하고 친숙한 장소가 있듯이 제게도 그랬습니다. 도서관에 늘 자리를 확보해 놓는 곳이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와 가끔은 눈이 피곤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마음을 달래주는 자리였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하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 돌아와 보니 제 자리 앞에 캔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며 주변을 살피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자신이 놔뒀다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는데 쪽지 하나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어느 학과를 다니는지 궁금해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니 전공 서적도 어지러워 보이는데 의학과에 속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많아지더라고요. 자기소개도 자신의 꿈과 열정을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공유했다. 처음에는 서로가 다니는 학과에 대해 신기해하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질수록 둘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생겨났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웠으며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게 되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기분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둘 다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숙맥을 굴려왔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어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이 제가 본과 2학년 때였고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은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은 졸업을 앞두고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너무나 깊게 빠진 탓일까요? 한창 성적이 중요한 시기에 연애에 정신이 팔려 성적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너무 열정적이었다 보니 일어난 참사나 다름없던 것이었죠. 그 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오신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믿었던 직원에게 큰 사기를 당하면서 집안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집안이 한순간에 분산이 엉망이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고 아버지께서는 돈을 빌리러 다니셔야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며 가족들의 식사를 챙겨주시고 계셨던 어머니는 소등거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셔야 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도 웬만큼 화가 나지만 오랜 시간을 믿고 지내온 친구나 다름없는 녀석이 나를 이렇게 속아 넘기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어리석이 굴었다고는 하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대금을 갚기가 어려워 막막한 상황입니다. 막막하네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으니 우선 저희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학을 다닌다는 게 힘들군요. 일단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 대학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대학 2학년 학생에게는 가계 상황이 어려운 일인데요. 그 상황으로 인해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기 쉽더라고요. 공부를 통해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고 말아버린 것 같네요. 당장 학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요.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휴학해도 우리 집 완전히 망해버렸대. 원래부터 잘 살았던 집이었으면 몰라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째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는 망연자실해서 하루 종일 빨간 닥지 붙은 가구들만 보고 있고 우리 엄마는 일하러 나가시는데 그게 너무 속상해.
속이 상할 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에 너무나도 우울할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힘을 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자기네 부모님께서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실 텐데 자기가 계속 우울해하면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노력하면 될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응, 힘이 안 나, 매일 밤. 항상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꿈에서 학교로 영원히 못 돌아가는 상황에 처해 비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니 나만큼 비관적인 사람도 없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죠. 나는 늘 내 뒤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나를 신뢰할 때 강함을 느끼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보다 훨씬 힘들게 만들겠죠.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동안 놓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우울해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저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옆에 있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남편은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점점 더 남편에 의지하게 되었고 마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부모님께 징징거릴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저에게 용기를 주었기에 마음의 우울함을 벗어던지려고 노력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휴학하는 동안은 남편의 의사고시 준비를 뒷바라지했죠. 물론 뒷바라지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놓친 성적을 다시 복학했을 때 복구하겠습니다. 외울 정도로 공부했죠?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벌어보겠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먹었고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니 힘없이 갖고 있던 우울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쉰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고 겨우 학비를 마련해서 등록금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꾸준히 학비를 모아 졸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는 글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임신을 하게 된 탓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 둘 다 연애하는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노력하고 조심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에 당황하고 말았죠. 요 나이부터요. 저는 23살밖에 안 됐고 남편은 27살이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군대에 다녀온 후에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냥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너무 압박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은 다 내게 다가오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우울했어요. 임신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냥 뭐라고. 아이고, 이 미련한 상황이라니. 앞날을 걱정하는데 직장도 없는 상황이라니.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채 갑자기 임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정신이 어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였죠. 집안 형편이 좋아서 막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누구를 만나서 아이를 가진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인을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휴, 내 속이 터진다. 터져서 그래서 같은 의사도 아니고 그냥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집안도 쫄딱 망했고 이를 어쩌니 사람을 살리는 의사식이 되어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내 팔자. 내가 꾸는 꿈인데 뭐 어쩌겠어. 혈통 준비해야지. 양가에서 당연히 난리가 났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무조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양과 어르신들 말이야. 저는 멘탈이 무척이나 흔들리게 되었어요. 아,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 나이에 엄마가 되고 싶겠어요. 전 당연히 남편과 상해 후에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고 만약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2배로 정성을 쏟아붓을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말해서 취직한 것도 아닌데요. 미래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아이부터 낳고 제 인생의 점치기는 너무 도박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신나게 놀 나인인데 저는 배가 불러온 상태에서 집에서 아이를 위해 시간을 쏟고 출산과 육아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과 남편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결혼하자 내가 임신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할 순 없어. 나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책임질 자신이 있어 돈 걱정 그거 몇 년만 지나면 안 해도 돼우. 내가 군에 간만 갔다 오면 전문직인데 어디 취직 하나 못하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 먹여 살릴게. 절대로 후회할 일 없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한 번만 나를 믿고 결혼해요.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의 변화에 따라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 스스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요. 나만 믿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의사로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데 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지만 어떤 사람도 첫 임신과 출산은 어려운 법이라는 걸 아는데요. 새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꺼내 주어야 하는 거야? 나처럼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 더 없을 거야? 또한 다 의사들 빵빵하지 않을 거지?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게 할게. 지지부진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끊는 사이에 뱃속의 아이는 16주까지 자라나게 되었어요. 애초에 임신 사실을 주가 다 알아서 알았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임신일 것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결혼을 서둘러 하라고 재촉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사내 아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 맞지? 그래, 너희들이 다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태어날 아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비디오를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스스로 이름이 큰 문제인지 자식을 보고 싶다. 시댁에선 아들이 욕심이 있었던 것인지 뭔지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했고 저는 밀려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이 어찌든 의사라 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았고 10달을 품은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은 군의관으로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살아야 했는데 남편이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될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키우느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적금으로 모아둔 돈은 이미 아이의 물품 구매에 전부 소진되었고 남편과 함께 힘겹게 지내야 했어요. 살던 원룸을 유지하는 것에도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 원룸도 남편이 학교를 다니면서 오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대학가 근처에 얻어둔 원룸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대학가라서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 많이 살면 내가 처지가 딱해 보일 것 같아서 그동안 별말 안 했었어요. 말이에요. 아, 원룸이 있는 줄 몰랐네요. 아무래도 그 방음이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 아휴, 저 아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집안에서 나는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공부도 못 하겠어요. 방 좀 바꿔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 미안해요. 결국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셔서 그 집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 진정해서 지내도 참 좋았겠지만 친정 부모님께 무리를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해 보신다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지낼 곳이 없어서 결국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시댁에서는 떡두꺼비 같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예뻐해 주셨지만 저는 그저 남편의 발목을 잡은 나쁜 년 파렴치 한 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눈에 성에 차지 않으셨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쌓인 아들이 데리고 온 짝이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여자라니 그것도 임신까지 해서 돈 한 푼 가져오지 않고 몸만 덜렁 들고 들어왔으니 답답하셨죠. 꼴도 보기 싫었을 거고요. 뱃속에 자리를 잡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담은 친정집은 망해버린 인테리어 업체를 놓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으셨겠죠. 제 자식이 똑같은 짓을 한다면 저도 싫은 티를 냈을 것이에요. 반면 제가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존재했죠. 시댁은 나름 빵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집안이었던 대학 교수인 시아버지 화가인 시어머니. 원래 예술이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재료값에 레슨비에 부르는 게 돈이라고 들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의 친정에 또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고 단 한 번도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학 교수로 자리를 잘 잡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시아버지 아들은 의사가 된 후 집안이 얼마나 위풍당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덜컥 가진 바람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딸도 너무 빠져서 모양새가 흔들리는데 제가 용기를 내어 시댁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부려먹을 일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아예 무시하는 취급을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점심으로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아이가 일찍 낮잠을 자기 시작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혹시 불고기 같은 음식은 어떠세요? 양념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맛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설아, 비싼 고기를 굳이 먹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네요. 난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집에 있는 음식으로 대충 끼니 때워야 해. 오늘도 약속이 있으셔요. 아유.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언제 너랑 상한다고 했니? 애나 잠자는 동안 책이라도 한 글자 더 봐라. 나중에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건 아니니 언제까지 집에서 애 핑계대고 놀고 있을 건 아니지 않아.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만 할 생각을 하는지. 아유, 답답하다. 시어머니는 저를 경멸하는 눈치로 바라보셨다. 뭘 가자고 권유를 해도 싫은 티를 팍팍 내셨죠. 저는 남편이 군의관으로 있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시댁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갓난아기를 키워야만 했고 허들의 일을 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남편이 제대를 하면 제 생활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남편이 군대에서 나오고 나면 우리도 한 가족으로 번듯하게 살 수 있겠지? 남편이 군대를 다녀올 때 대학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 기간 동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이 노력을 하더라도 병원의 위치는 제한적이었고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던 남편은 한정된 수준에 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만족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죠. 남편이 얻는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었고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분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쏟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돈을 벌어올 계획도 없고 친정집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 분명해서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아들 앞길에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몇 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너에게 집까지 해줘야 할 의무가 없지 않겠니? 솔직히 너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견디면서 아이를 키워나가야 했어요. 시부모님들 말이 사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주눅이 들고 말수가 사라지게 됐어요. 우리 아이는 6살이 되었을 때 제 나이는 단지 29살 뿐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시댁에서 매달려 살면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을 다 겪어야 했어요. 지식 하나 없이 임신을 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열이 높게 올랐을 때 경험한 일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겪은 열 경련을 본 것이라 너무나 놀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옷을 입는 등 아이를 도우려고 준비 중이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다가와 말하셨어요. 자식아, 너 지금 응급실에 급히 가봐야 해. 아이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있어. 열로 인해 경련도 오고 몸이 떨려. 혹시나 몇 안 되게 양심이 빠진다면 어쩌나 두려워. 아이 너무 무섭고 걱정돼. 바로 동네 응급실로 가야 해.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게 뭘 해주겠어? 수액이나 주사만 맞춰줄 수 있고 해열제도 줄지. 아, 너는 의사 와이프다. 이런 정도는 일상적이니까. 지식이 없으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늘 당진에서 끝나면 내일 돌아올 예정이니까 우리 아들에게 진료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돼. 그런 다음 시간을 마치면서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의료진들이 불필요하게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야 해. 동네 병원에 가는 거거든.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든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그 병원에 갈 거야. 못 간다고 해도 응급실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그 돈을 쓰면서도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청형외과 의사도 의사답게 소아과에서 실습을 했을 텐데 그 정도 기본 지식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 너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지만 동정심 한 번은 줄줄 찰떡같이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해. 무시당하고 말이야. 그냥 채우기만 하나 더 먹으면 결국 그날 밤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응급실에 가지 못하게 막는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그 이후에도 시댁에서는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나는 밥을 먹을 때 꼭 물과 함께 먹는데 그런 점을 시비 걸 뿐이에요. 나는 너처럼 이상하게 밥을 먹는 애도 처음 본다. 아니 밥을 먹으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다 버려버린다는 일을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식습관에 대해 밥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속이 더 나빠진다는 법이다. 앞으로 고칠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네요. 아들과 놀아주고 그의 궁금증들을 가르치느라 시간을 모두 할애해야 했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니 저도 갑자기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제야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놓았던 컴퓨터 공부를 시작하고 학원에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도 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뤄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병원에서 바빠지며 저와 아이를 돌보지 않게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피곤해하는데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요. 적응 잘하고 있네. 오늘도 아이 집에서 노트를 보내주었어. 우리 아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며 놀고 있다고 사진도 찍어 보내주었어. 한번 봐봐. 나 지금 막 병원에서 퇴근한 사람이야. 아, 너무 피곤해서 볼 여유가 없네. 대화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 나는 지금 너무 잠이 부족해서 자야 해. 저는 남편을 향한 점점 더 심해지는 무관심 속에서 버티며 육아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손을 놨었지만 요즘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아이집에 보내두고 오전에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크게 싸우셨어요. 요즘 내 손주를 아이집에 보내놓고서 뭘 알겠다며 매일같이 나간다고 했더니 내 방에서 무슨 교재를 발견했대. 너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데 팔자. 좋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뭐든지 아무 일이나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대학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말이냐 싶다는 주제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꿈이 많은 학생이었고 공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그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없을 때도 정심이 상하이지만 주제에 공부를 하면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하느냐. 너희가 여유롭고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집안을 더 살피도록 해라. 우리 아들 돈 쓰지 말고 돈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어. 아이고, 내 속이야. 돈을 들여서 학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학원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나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무료로 뭐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학에 가야 하고 힘쓰다온 너도 화가지만 남편은 의사인데 무료로 배우는 것 같아 너는 우리 얼굴에 먹이를 해도 이유 없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게 살아? 제발 좀 그만해. 너는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의 존경을 받지만 받으려면 노력해야 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우린 겉모습이 닮은 사람들과 지내야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얘기를 바꾸면 이상한데요. 물론 내가 계속 꿈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무시하고 계속 학원을 다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와서 한숨을 내쉬는 나를 보면서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보이니, 이거 봐봐. 이 TV는 장이고 협탁할 건 없이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쌓여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야? 조기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야?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이번 교육과정은 끝나요. 저도 자격증을 딸 수 있고요. 저 해도 공부를 잘해요. 저는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조금만 예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할 거라고 할 때 난리를 치면 누가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할 거야? 공부라도 하고 나는 바로 다 치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있으면 말이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괜히 애를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키워라. 어머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개긴하기나 해요. 얼마나 즐기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감을 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육아 박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육가 박사는 아니고 듀가 박사라는 것이죠. 그는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만약 그에게 반대한다면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기 고집만 부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이러다가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벼이 여기는 버릇을 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시하는 행동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더 신중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내 얘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어. 아이를 키울 때에도 간섭하고 집안일을 할 때에도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 정도를 따져볼 수 없을 만큼 매일 한숨을 쉬게 만드는 거야? 속상해서 친정집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이 타지에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효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순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버티게 된 건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제와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사람은 남편뿐이었는데 그 남편조차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애들을 챙기라고만 말하고 들어온 적이 없었죠. 왜 요즘은 당직 기간도 아닌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나와 아이를 챙겨주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가족인데 내게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진짜.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내 미래에 도움도 되지 않아. 다들이란 말이야. 부유한 집안의 여자를 만나면 다들 중요해지고 돈을 쓰면 교수님이 되는 거라고 하지? 하지만 너는 도움도 되지 못하고 내 돈만 써먹는 거였고
내 돈으로 학원 다니는 척을 해서 가만히 있으라도 했으면 중간 가지고 왜 지금서야 공부해서 다른 길을 찾겠다고 그러느냐. 어쨌든 집안에서 집안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너는 자신을 생각에 걸러먹었어. 다른 동기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입을 알아? 처가가 부유했으면 더 편안할 텐데 이렇게 말해도 정말 억울해. 국비 지원을 받아 다니는 거라고 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지? 알면서도 무시를 했어? 나는 그저 크리에이스테인먼트 때문이야. 주머니를 차려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집구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았죠. 답답하다 하시면서 쟤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육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반항을 안 해봤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해봤었죠. 하지만 제가 반항하고 발악을 할수록 저를 대놓고 무시해 되더라고요. 제가 뭐를 하든 말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말이에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일이라고요. 연예인들이 말하는 대로 악플도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빨가벗고 춤을 춰도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무시를 하는데 그것 또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원하던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개발자의 길을 걷기 위해 공부했어요. 뚝심을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사실 심화 과정을 더 배우고 싶었지만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돈을 틀어막고 주지 않기에 가능하지 않았어요. 심화 과정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막막해져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학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기를 가로막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나한테 돈 좀 줘. 나 일 좀 하자. 공부 진짜 답이 없다. 남들은 마누라들이 죄다 뒷바라지다고 속내까지 다림질서를 준다는데 아, 넌 뭐냐. 애도 남의 손에 맡기기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집안일을 조용히 해야지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혀 소리를 안 내니 편하게 해줘. 잔소리 좀 해봐에 저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고 기분이 계속 작아지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까지 제 편인 줄 알았는데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기엔 아직 어리다고 창창한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몰래 공부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곤 했어요. 그러던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제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육구 늘어치면서 살이 뒤룩뒤룩 찌는 것을 못나게 되었고 임신으로 얼굴에 기미도 생기고 아무튼 파릇파릇했던 20대와는 달리 많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여자는 임신하고 나면 빨리 늙는다는 게요. 사실은 다른 곳에서 온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가 더 멀어지는 것을 시작하고 다른 의사 부인들과 저를 비교했어요. 남들은 몸매 관리와 피부 관리를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출입을 하면서 관리를 안 해? 정말 비교까지 나를 얘기해서 말을 해야겠어. 자존심이 없어. 너는 주변만 돌아보면 충분히 비교가 되고도 남에게 닿을 텐데 왜 모르냐? 정말 나는 그런 말에도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관없이 나의 길로 가겠다고 고집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매년 의대에서 졸업하는 학생들끼리 동문회를 개설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것도 부부 동반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 없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충격을 좀 받았죠. 남편이 저를 얼마나 부끄러워했으면 그런 자리에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는지.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남편이 당직일 때 갈아입은 옷을 가져다 주러 병원에 갔다가 동료 의사들에게 했어요. 아, 제스 씨, 오랜만에 뵙네요. 결혼식 한 이후에 한두 번 봤나. 그것도 우연히. 이제 우리 동문회 있는데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도 다 컸잖아요.
어르신들께 맡기고 기분 전환도 할 겸 호텔에서 여는 동문회 식사라도 한번 하러 오세요. 아, 의대 동문회 제가 왜 끼겠고. 밥이 맛있다고 해도 그렇지. 저는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과 남편의 동료들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끼면 얼마나 이상하겠죠? 이상하긴 왜 이상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설마 여태까지 부부 동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오신 건 아니겠죠? 에이, 야야,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어차피 이 사람 바빠서 못 오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가 해서 애를 시킬 수 있는 줄 알아? 아니, 당신이 내가 준비해 오라고 한 건 깔끔하게 다 준비해 온 건 맞지? 그럼 이제 가봐. 그리고 앞으로는 병원 안으로까지 들어오지 말고 내 동료 의사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해 보겠어? 아주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나간다고 했잖아. 굳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야? 나한테 뭐 쪽이라도 주고 싶은 거야? 남들은 어디 일하는 아줌마가 온 줄 알겠다. 동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너무합니다. 황당하게도 개꿀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일하시는 아줌마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 제 기분이 온전하지 못해요. 방금 만나신 동료는 유일하게 같은 대학 동기로 얼굴을 알아볼 만큼 친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내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의사들은 나를 모르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분이 너무 상해져서 옷만 전달하고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가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운 대발 발작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웃어? 네 애들이랑 먹는 불을 켜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잘하지 왜 그러지? 라고 고함을 치며 다가오려는데 제가 영어를 몰라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니 오늘 시어머니는 날개가 거센데요.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약속했었던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친구들이 오시는데 왜 제게 화를 내시는 거죠? 평소에는 그런 자리 있을 때도 저를 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우리 집에서 만날 계획이었으니 당연히 내가 밥을 준비해야지. 내가 없어서 누가 요리를 할 거예요. 결국 밖에서 먹었잖아요. 밥을 차리지 않고 떠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어머니의 친구들이 오늘 집에 방문하신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어머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매달 집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어요. 집에서 만난다는 걸 몰랐다면 내가 미리 물어봐서 준비를 했어야 했지. 꼭 말을 해준다고만 해주면 안 되나요? 트집을 잡으면서 무리한 소리는 하지 않아야죠. 아무런 말도 없이 하시더라도 제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었으면 했는데 말조차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박수무당도 아닌데도 미리 알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그냥 집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바로 화를 쏟아내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을 나가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후 동문회 가는 날이 왔을 때 남편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실 때 동문회에 참석해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보, 당신 병원 다녀오신 후 바로 갈 거야. 내가 언제 가면 좋을까요?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당신이 도착할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텐데 부부 동반이라 하더니 옷은 어디에 있나요? 비슷하게 입고 가기 좋겠네. 거기 왜 와? 학교 전체 동문회도 아닌데 의대 동문회인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부부 동반이라고 내 와이프와 함께 가야 되지. 아이 그리고 그때 당신 동기분이 그랬었잖아. 나도 오라고 가서 얼굴만 비추고 맛아는 호텔밥만 먹고 올게. 진짜 쪽팔리게 하려고 그 자리에 왔다고 말하냐고. 맛있는 호텔밥 먹고 사이 터지게 거짓 새끼 다니고 공짜 밥이라고. 내가 너를 굶기 위해 그랬냐? 아니면 쓰레기를 먹였냐? 다 똑같은 음식인데 호텔밥이 뭐가 다른데 그냥 집에서 된장찌개나 먹어. 나도 호텔 가서 스테이크 썰 줄 알아? 당신 입만 입이야. 내가 얼마나 잘못한 일인데 거지밥이니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그래? 고기 자르는 칼을 오른손에, 쥐는 왼손에 쥐는 건지는 아니야.
아, 너는 기본 상식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나까지 쪽팔리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얌전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세요. 내가 무슨 대학만 못 나왔지? 그런 기본 상식도 없을 거예요. 대학도 당신과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여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이 지나도 제기 못하는 친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 생각도 좀 하세요. 나도 대학 병원에서 당직 서는 거 싫다고 밖에 나와서 강남에 떡하니 개원하고 싶어요. 근데 친정에 비빌 여유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시댁은 노냐. 너희 집 잘났다며 돈만 벌고 명예도 장난 아니라고 맨날 침 튀기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개원하고 싶고 백기가 필요하면 시댁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나를 대학까지 졸업시킨 데 썼잖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초가가 잘 나갔으면 걱정도 없겠지? 아무튼 나타날 생각하지 마라. 집에나 있어? 나는 그 말에 복수를 다짐하며 일부러 제일 평범한 옷을 골라 동문이 모임 장소에 갔다. 남편에게 한 잔이라도 실컷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었지만 동문회장에 들어서니 완전 쉽게 당하는 느낌이었다. 조금은 낙담했어. 나는 너무 평범하게 입고 가서 다른 동문들과 비교되는 것 같았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남편을 발견했어. 아니, 벌써 얼큰하게 취한 거 아니야? 그때가 저녁 8시라고. 내가 아이 밥 차려주고 싶고 나오느라 늦게 도착했거든. 7시에 행사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8시 반이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거야? 뜨문뜨문 빈자리도 있는데 이렇게 취해버리다니. 보이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7시에 식사 시작이 아니라 쉬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것도 일부러 거짓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나쁜 새끼, 제가 정말로 나타날까 봐 2중 3중으로 장치를 해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 여기 있었네. 한참을 찾았잖아. 입구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라는 척을 하니까 남편이 저를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뭐냐고 물었더라고요. 쥐에서 그런 건지 뭐지, 못긴 뭐야 동문이 자리에 오라며 나름 일찍 온다고 온 거였는데 너무 늦은가 봐 많이 취한 것 같아. 이 아줌마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뻔뻔하기 지게 왜 반말이냐고. 아, 아줌마. 내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대리운전 기사가 무슨 애이겠지? 찾아와서, 그래요. 내가 나간다고 통화했나요? 아이씨, 인사 중인데 왜 아줌마가 끼어들어 나가세요?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갈 테니까요. 차키 가져가서 잘 시동 걸고 추우니까 히터 나오겠죠?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미친놈처럼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아주 뻔뻔하게 저를 바라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아줌마 소리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저를 대리운전 기사로 취급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취했어. 많이 취했어? 같으면 지금 바로 집으로 가자. 어디 반말을 찍찍하는 거야? 당신 어디 회사 소속이야? 내가 클랜 걸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황당하고 수치스러웠을 다에 저를 쳐다보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쪽팔리게 한다고 제가 후질근하게 입고 가서 정말 대리기사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던져준 말에 착착 받아들이고 진짜 차에 시동 거는 중에 누가 갑자기 남편의 얼굴을 손으로 확 때렸어요. 순간 놀랐지만 궁금해서 누군지 살펴보니 나이 든 분이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남편은 뺨을 맞았으니까 뺨을 잡으면서 입을 열었죠. 아니 동문 회장님, 왜 나를 때리세요? 갑자기 나타난 분이라면 혹시 취약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갑자기 뺨을 치는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이, 지금 와이프 차림이 우습다고 대리기사 취급하는 건가요? 당신이 이렇게나 인간 쓰레기인 줄은 몰랐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두고 볼 수가 있어야죠. 아니, 저 회장님은 어떻게 나와 와이프를 아는 거죠? 남편이 놀래서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동문 회장님이 우리의 인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개발자가 꿈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청각장애 아동들과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어요. 무료로 개발을 해서 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제가 학원에서 배운 소스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 많이 책을 읽어준 경험이 있어서 녹음도 직접 해서 수화도 인터넷으로 배워서 어떻게든 짜 맞춰서 만들었어요. 문제는 장애 아동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곳에 무료로 배포하고 싶었는데 인증이 되지 않아서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었죠.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개발했지만 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겠죠. 결국에는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곳저곳 연락을 취했었죠. 그런데 연락이 들어온 곳은 동문회장이 운영하는 아동치료센터였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범으로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괜찮을지요? 이 제품은 봉사 정신으로 만들었고 무료로 배포한다는데 어느 정도 후원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에 계신 수아 선생님을 모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의사를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수정하면서 프로그램을 보완했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론칭을 앞두고 있어요. 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셨으므로 동문 회장님에게는 무료로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었죠. 동문 회장님의 후원으로 전문적인 성우를 고용하고 수아 전문가도 센터에서 소개받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놀라고 있어요. 혹시 수아 선생님은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정보가 이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해해주는 사람 아이라 생각해줘요. 명문대에 입학은 했어도 졸업은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일찍 낳게 되어서 재적을 중단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이력서에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동문 회장님과 같은 학교 출신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남편도 의대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다가 어느새 제 남편이 파출부나 대리기사 취급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받은 첫사랑을 결혼하게 된 것도 그 부분만으로 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데 남편은 제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과 같이 대우를 하니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혹시나 받은 도움이 얼마나 많은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칭찬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저 의미 없다면 자랑스러운 일도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취급을 밀어줄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해 지구올 동무안에서 소란스럽게 난리가 났어요. 자기 여보를 대리 기사처럼 다뤄서 이 얼마나 빨리 소문이 퍼졌겠어요. 완전히 남편은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꼭 그렇게 대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물으며 치를 썼지만 인과응보 아닌가요? 멍청한 놈들처럼 전 중력의 프로그램을 출시했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며 연락이 도착했어요. 전문 병원이나 도서관에서도 사용하겠다는 연락도 왔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벌었어요. 그 길로 딴 돈을 벌게 된 즉시 남편은 이혼을 선언했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배은망덕하다고 했지만 제가 왜 배은망덕한가요? 더는 이러한 애로부터 벗어나야겠어요.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할 거예요. 곧게 이혼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불사할 거예요. 공짜로 파출부 쓴가요? 내놓는 게 좋겠죠. 그건 재산 분할을 통해서 받아낼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갈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생활비 준 게 얼만데 재산 분할까지 받아가겠다고 하는 거야? 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 서원 글쎄, 내가 양심이 없는 건지 당신네들이 너무한 건지는 법원에서 판결 내려줄 거야. 너네가 당당하면 무서워할 것 하나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 남편의 우려대로 저는 시집살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남편이 저 몰래 들어준 접근까지 탈탈 털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 돈으로 저와 아이가 살 집을 구하고
지방에서 고생하시던 부모님도 다시 서울로 올 수 있게요. 도와드렸어요. 저는 개발자로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남편에게 손가락질 당한 경험도 있었지만 동료들은 제게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자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비친다 하더라고요. 밥을 더 이상 함께 먹을 사람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겪은 것에 비하면 더 고통스럽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그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부모의 역할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더 밝으리라고 믿으며 힘들어도 노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